한국 방위산업이 유럽의 전쟁 공백을 파고들기 시작한 순간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움직임을 보인 국가는 역설적이게도 전차의 본산으로 불리는 독일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럽 방위 체계를 주도해온 독일이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정식으로 검토 대상에 올렸다는 사실은 유럽 안보 지형 전체를 뒤흔들 만큼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다. 단순한 관심이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제 성능 평가 절차에 들어간 이례적 행보는 기존의 전투기 시장을 지배하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지금까지 독일은 미국산 F-35와 자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중심으로 공군 체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F-35에 중국산 히토류가 발견되며 인수 자체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유로파이터는 높은 유지비와 설계적 한계를 노출하며 더 이상 장기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때에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이었다. 독일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KF-21을 두고 미국산 전투기와 기술적 기반이 다르며 러시아산 혹은 중국산 전투기 계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쌍발 엔진 기반의 구조는 단발 구조인 F-35보다 안정성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진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KF-21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유연성과 신뢰성이다. 높은 추력 대비 중량 비율, 낮은 ing면 하중, 그리고 다양한 임무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럽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특성이었다. 빠르게 악화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독일이 요구하는 전투기는 고가의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즉시 배치 가능하며 운용 비용이 안정적이고 유럽 전역의 일반화된 인프라에서도 무리 없이 가동되는 플랫폼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투기가 미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한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KF-21이 독일의 시선을 사로잡은 또 다른 이유는 투명한 개발 과정이었다. 수십 년 동안 전투기 개발은 대부분 비밀에 묻힌 채 진행되었지만 KF-21은 기체 조립 단계부터 레이더 테스트, 시제기 비행, 무장 통합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불투명한 무기 프로그램의 실패 경험과 극명히 대비된다. 독일 언론들은 한국이 대규모 예산 없이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뤄냈다며 이례적인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 한국산 무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 중 하나인 가격 대비 성능이 더해지자 상황은 더 극적으로 전개되었다. F-3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4.5세대의 최상위 성능을 확보한 KF-21은 현재 유럽이 직면한 군비 확장 국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체제로 부상했다. 특히 독일은 유럽 전체에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덴마크 정보기관의 공식 보고를 받았고, 미국의 정치 변화로 인해 유럽 자체의 전력 강화가 절박해진 상황 속에서 KF-21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였다. 지금 독일은 전투기 전력 공백에 직면해 있다. 유로파이터는 설계 한계로 인해 세미 스텔스조차 구현하기 어렵고 업그레이드 비용만 치솟는 상황이며, F-35는 부품 문제로 인수가 중단되었고 향후 배치 일정도 불투명하다. 이런 혼란 속에서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기체는 사실상 KF-21이 유일하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독일 슈피겔과 주요 군사 매체들은 KF-21이 독일 공군이 원하는 운용 안정성, 유지비 구조, 장기적 확장성을 모두 충족하는 거의 유일한 기체라고 보도하며 이전까지 보인 적 없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확보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주요국이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유럽 방위 산업 내의 권력 균형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공군의 결정체인 KF-21이 독일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한국 방산은 이제 지상 장비뿐 아니라 항공전력에서도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의 전쟁 위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고 미국의 정치 상황은 유럽의 안보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더 이상 기존 체계를 고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새로운 선택지를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지의 중심에 지금 한국의 KF-21이 서 있다. 유럽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첫 단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독일이 평가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변화의 서막이었다. 독일이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비교만이 아니었다. 유럽 내부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독일은 더 이상 기존의 방산 체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특히 덴마크 정보기관이 공개적으로 경고한 유럽 내 전쟁 가능성은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과 동유럽 전체에 충격을 던졌다. 그동안 푸틴의 군사적 야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존재했지만 공식 정보기관이 시간표까지 제시하며 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실제 전쟁 준비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심각한 신호였다. 이와 동시에 독일 방산업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독일의 대표적 탄약 기업인 라인메탈이 탄약 공급이 바닥났다고 발표한 사건은 유럽 전체 군비 체계가 겉보기와는 달리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장기전 방식은 예상보다 더 많은 탄약과 무장을 요구했고 유럽은 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였다. 유럽의 전통적 방산 강국들이 예전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새로운 공급원이 절실해진 것이다. 바로 이 틈을 파고든 나라가 한국이었다. 이미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유럽 전장에서 검증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고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은 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가동되는 한국산 무기체계를 직접 경험하며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가 단순히 저렴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환경, 빠른 납기, 강력한 성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드문 사례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은 이러한 흐름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 여러 매체가 KF-21이 F-35와 외형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설계 철학과 구조는 전혀 다르다고 평가했다. F-35가 단발 엔진 기반인 반면 KF-21은 쌍발 엔진을 채택해 비상 상황에서의 생존성이 훨씬 높았고 유지보수 부담도 적었다. 이는 전투기 운용 경험이 많은 독일 공군의 판단 기준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실제로 독일 공군은 과거 단발 전투기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지 문제를 겪으며 쌍발 엔진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었다. 게다가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유럽의 자존심으로 개발된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지 비용이 과도하게 높고 부품 공급망 문제로 인한 작전 가동률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스텔스 능력조차 보완하지 못한 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만 계속 연장되며 지출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성과는 미비한 상태였다. 독일은 이미 이 전투기의 한계를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은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일이 즉시 고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떠올랐다. 독일의 군사 전문지들은 KF-21이 미래 확장성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기체 구조가 스텔스 개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어 향후 5세대급 기능 확장도 가능하다는 점은 독일 연구진에게 특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번 구매하면 최소 20년 이상 운용해야 하는 전투기 시장에서 미래 확장성은 단순한 옵션이 아닌 필수 요소였다. 또한 독일은 KF-21을 단순히 전투기 하나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체 패키지와 비교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폴란드에서 이미 현지 생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K9 자주포는 혹한과 장기전에서 검증받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독일은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고성능 체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한국이 가진 원자재 재순환 기술도 주목을 받았다. 최근 F-35 엔진 부품에 중국산 히토류가 발견되며 미국 국방부가 인수를 중단한 사건은 서방 방산 체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독일 역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발생하는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재활용 기반 원자재 순환 기술을 개발 중이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되었다. 독일 언론에서는 KF-21이 중국산 희소금속 의존도가 낮다는 점이 독일의 관심을 끌게 된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독일의 고민은 명확해지고 있었다. 유로파이터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F-35는 갑작스러운 부품 스캔들로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독일은 자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워줄 현실적인 해답을 찾고 있었고 결국 그 해답은 한국에서 날아온 KF-21이었다. 유럽 안보 환경이 흔들리는 가운데 독일의 이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이는 독일이 과거의 전통적 방산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독일이 KF-21에 주목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에서 터져나온 F-35 인수 중단 사태였다. 미국 공군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인수를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은 전 세계 군사계에 충격을 던졌다. 문제의 핵심은 성능이 아니라 엔진 내부에서 발견된 중국산 히토류 합금이었다. 미국 법률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 국가에서 생산된 특수금속을 미군 무기 부품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F-35의 터보머신 윤활유 펌프에 중국산 금속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인수 절차 전체가 중단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게 중요한 신호였다. 지금까지 유럽은 미국산 전투기에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고 F-35는 유럽 공군 전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미국 본토조차 인수를 멈춰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순간 유럽은 더 이상 미국 전투기만을 대안으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유럽 내부에서는 이미 F-35의 지나치게 높은 유지 비용과 복잡한 운영 체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불만과 불안감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독일은 당장 새로운 주력 전투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F-35는 안정적인 공급을 장담할 수 없고 유로파이터는 업그레이드를 해도 세미스텔스조차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묶여 있다. 그렇다고 프랑스 라팔처럼 기존 4세대 전투기를 다시 구매하는 것은 미래 전력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다. 독일 공군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전투기 선택 기준을 재정립했고 이 기준에 가장 근접한 기종이 바로 한국의 KF-21이었다. KF-21이 독일의 관심을 끈 이유는 단순한 성능만이 아니었다. F-35 사태가 드러낸 가장 큰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라도 부품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면 국가 전체의 전력 구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독일은 똑똑히 보았다. 반면 한국은 소재 국산화율이 높고 원자재 재순환 기술까지 확보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었다. 이런 안정적인 공급 구조는 장기적으로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KF-21은 제작 과정과 기술 구조가 매우 명확히 공개되어 있어 부품 추적과 인증 절차가 투명했다. 독일은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F-35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품 원산지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안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반면 KF-21은 개발 초기부터 국제 수출을 염두에 두고 표준화된 인증 구조를 채택했기에 유럽 기준에도 맞추기 쉬웠다. 독일군 관계자들은 KF-21이 향후 유럽 내 공동 생산이나 기술 이전에도 높은 적합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F-35 인수 중단 여파는 유럽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산 부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정 작업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달 라인을 완전히 바꾸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독일 입장에서 이 기간 동안 전투기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군력 약화를 의미했다. 따라서 독일은 빠르게 배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공급망이 안정적인 새로운 기체가 필요했다. KF-21은 이미 시제기 비행에서 400건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양산 준비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독일의 전략가들은 KF-21을 통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유럽 내 전투기 대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며 새로운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다. 독일은 이미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을 유럽 국가들이 극찬하는 것을 보며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었다. 전차와 자주포에서 입증된 신뢰가 이제 항공전력으로 확장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KF-21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일은 KF-21의 공식 성능 평가에 착수하겠다는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미국산 전투기와 동등한 검토 단계에 한국산 전투기를 올린 것은 전례가 거의 없었다. 이는 단순한 시험적 관심이 아닌 실제 도입을 고려한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 독일 내부에서도 유로파이터의 실패와 F-35의 불안정을 보완할 차세대 전투기를 필요로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KF-21은 지금 유럽 전용 대체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F-35의 부품 스캔들이 드러낸 혼란 속에서 독일이 내린 선택은 유럽 전체의 전투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독일이 KF-21을 검토하기 시작한 순간 유럽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독일의 움직임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충격을 주는 동안 동유럽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폴란드였다.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며 유럽 군사력 판도를 뒤흔든 국가 중 하나였고 그들의 군비 확장은 유럽 전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는 앞으로 2년 동안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초강수 계획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유럽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미 나토 국가 중 가장 높은 국방비 비중을 기록하고 있던 폴란드가 또다시 증액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다.
폴란드는 현재 방대한 무기 도입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F-35A 64대, F-15EX 검토, 유로파이터 32대, AH-64 아파치 96대, 조기경보 레이더, 통합 지휘 체계, 잠수함 사업까지 총액만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납기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추가 검토 중인 상황이었다. 이 모든 전력 확장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었다. 폴란드의 재정 적자는 이미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사회 인프라와 복지 예산이 크게 줄어들며 내부 불만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군비 확장을 멈출 수 없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서 전력 공백은 곧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긴장 속에서 폴란드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시 한국으로 향했다. 단순히 이미 도입한 무기의 품질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기, 운영 비용, 현지 생산 협력이 모두 한국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폴란드의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었다. 빠른 생산, 충분한 물량, 높은 신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지 생산 가능성까지 갖춘 몇 안 되는 방산 파트너였다. 실제로 KPL 전차는 폴란드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FA-50 역시 장기적으로 폴란드 내 부품 조달 체계를 확대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폴란드가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것을 넘어 자국 방산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폴란드의 대규모 지출은 동시에 큰 부담이었다. 내부 정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현재 폴란드 총리는 친유럽 성향을 보이며 일부 계약을 재검토하려는 의지를 언급했고 과거 정권의 방산 계약을 점검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는 한국과의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보였지만 실제 계약 취소나 중단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총리실과 대통령실의 의견 충돌 속에서도 국방 예산은 감소가 아니라 증액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 갈등은 폴란드의 안보 위기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절박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한국산 무기는 단순히 비용 효율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혹한 장기전, 고강도 작전에서 이미 검증된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 추운 기후를 가진 국가들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연달아 선택한 것만 보더라도 한국 무기가 유럽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 알 수 있었다. 폴란드군 내부에서도 한국산 무기체계의 신뢰도는 매우 높았다. 특히 K2 전차는 유럽 전차 시장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의 완벽한 대체제로 평가될 만큼 높은 기동력과 유지비 효율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폴란드는 KF-21에도 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폴란드 공군은 기존 소련제 전투기와 F-16을 혼용해 운용하고 있었지만 미래 전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찾고 있었다. F-35는 지나치게 비싸고 유지비가 높았으며 유로파이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떨어졌다. 반면 KF-21은 FA-50과의 운용체계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과의 기존 방산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도 기대할 수 있었다. 폴란드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전투기가 한국에서 나온 것이다. 폴란드의 움직임은 독일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유럽의 핵심국인 독일과 동유럽의 최전선 국가인 폴란드가 동시에 한국산 무기 체계를 검토하거나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럽 방산 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단순한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 재편의 중심에 한국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은 폴란드의 선택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라는 점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다. 폴란드가 한국과 협력하는 동안 한국산 무기의 품질과 신뢰도가 증명되었고 이는 독일이 KF-21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었다. 지금 유럽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독일, 러시아의 압박을 정면으로 맞아야 하는 폴란드, 북유럽의 혹한 속에서 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이 모든 국가가 한결같이 한국산 무기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유럽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한국산 무기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었고 특히 KF-21은 유럽 공군 전력의 핵심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었다. 유럽 전역이 한국산 무기 체계를 주목하는 가운데 독일 내부에서는 KF-21의 도입이 단순한 전력 강화 차원을 넘어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었다.
독일 공군은 이미 F-35 도입 지연과 유로파이터의 구조적 한계를 겪으면서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독일은 공군력 재편에 실패할 경우 나토의 핵심 전력이 약화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KF-21에 대한 평가 작업은 독일 안보 정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KF-21은 독일의 현실적 요구를 명확하게 충족시키는 몇 안 되는 전투기였다. 첫째로 독일은 높은 운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체를 필요로 했다. 유로파이터의 잦은 부품 공급 지연과 F-35의 복잡한 유지 체계에 질린 독일군에게 KF-21의 간결한 구조와 쌍발 엔진은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쌍발 엔진 기반은 비상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고 장기 운용에서의 안정성을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독일군의 전통적 선호와도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둘째로 독일은 유지비 절감이 절실했다. 유로파이터의 유지비는 유럽 내에서도 악명 높았고 F-35는 스텔스 코팅과 고가 부품으로 인해 운용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KF-21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피한 기체였다. 스텔스 전투기급 형상을 갖추었지만 유지비는 4.5세대 전투기 수준에 머물렀고 부품 공급 역시 한국산 전투기 특유의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독일 공군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우려하는 요소는 비용이며 KF-21은 그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었다. 셋째로 KF-21의 확장성은 독일 공군의 미래 구상과도 깊게 맞물렸다. KF-21은 설계 단계부터 블록 업그레이드를 고려한 구조를 갖고 있어 향후 스텔스 성능 강화, 장거리 무장 통합, 전자전 성능 향상 등 다양한 발전이 가능한 플랫폼이었다. 독일이 향후 유럽 내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KF-21은 그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KF-21이 단순히 두세 가지 임무만 수행하는 4세대 기체가 아니라 다목적 전투기 구조를 가진 점은 독일이 미래 전력 체계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 넷째로 독일은 전투기 도입을 넘어 새로운 방산 파트너십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유럽은 미국산 전투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이는 F-35 사태에서 드러나듯 부품 문제 하나로 전체 전력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었다. 독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외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국이 후보군의 맨 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K2, K9, FA-50, 천무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이미 수출하며 안정적인 대량 생산 능력과 빠른 납기 역량을 입증한 국가였다. 독일은 이러한 점을 유럽 방산 생태계의 큰 장점으로 평가했다. 독일 내부에서는 KF-21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시너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과 독일은 이미 자동차, 전자,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산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양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부품 공동 생산이나 장기 정비센터 설립 같은 협력 모델은 유럽 내 새로운 방산 공급망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었다. 독일의 산업계는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속도가 유럽 방산 체계의 고질적 문제인 생산 지연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F-21이 가진 국제적 잠재력도 독일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KF-21은 이미 아시아, 중동, 유럽 여러 국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었고 향후 대량 수출 가능성이 있는 몇 안 되는 플랫폼이었다. 독일이 KF-21을 조기에 도입할 경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했다. 특히 독일은 유럽 내 항공산업의 입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KF-21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F-21이 유럽의 당면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점이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일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은 명백했다. 기존 전투기의 한계와 미국 전투기의 불안정성이 동시에 드러난 지금, 독일은 자신들이 처한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KF-21은 성능, 비용, 안정성, 납기, 확장성 어느 하나 부족함 없는 기체였고 독일은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실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방산 질서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독일이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유럽 공군력 재편의 시작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독일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KF-21은 그 길목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유럽이 거대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지금 KF-21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더욱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독일이 KF-21의 성능 평가 절차를 공식적으로 밝힌 순간부터 유럽의 정치권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순한 신흥방산 국가가 아니라 유럽의 전력 공백을 메울 새로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하기 시작했다. 전차와 자주포로 시작된 한국 방산의 상승세가 이제 항공전력까지 확장되면서 유럽의 전통적 방산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KF-21이 유럽에 던지는 의미는 실로 다층적이었다. 첫째로 KF-21은 유럽이 미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었다. 미국이 공급 지연을 겪거나 정책적 이유로 조달 구조를 바꾸면 유럽은 즉각적인 전력 공백에 직면해왔다. 특히 최근의 F-35 인수 중단 사태는 이러한 취약성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KF-21의 등장으로 독일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되었고, 이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다. 둘째로 KF-21은 가격과 성능의 균형을 유럽이 원하는 수준에서 정확히 맞춰냈다. 스텔스 전투기와 4세대 항공기 사이에서 발생하던 비용 대비 효율의 딜레마를 KF-21은 절묘하게 해결했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전방 배치, 상시 경계 임무, 동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고난도 실전 대응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범용성과 확장성은 기존 유럽제 전투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었다. 셋째로 KF-21은 유럽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납기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기체였다. 한국은 FA-50, K2, K9 등 대규모 생산과 신속한 납기를 꾸준히 입증해왔다. 반면 유럽 방산 업체들은 수년 단위의 지연을 반복하며 신뢰를 잃어왔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계약을 신속히 체결한 이유도 바로 이 납기 문제였다. KF-21 역시 한국이 확보한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빠른 배치가 가능하며, 이는 유럽 국가들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넷째로 유럽 국가들은 KF-21을 단순히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 혹은 공동생산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특히 독일은 유럽 내 항공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고 있었고, KF-21은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체였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KPL, FA-50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기술 이전 노하우를 확보했고, 이는 유럽이 요구하는 수준의 파트너십을 제시할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었다. KF-21이 등장하기 전 유럽의 전투기 시장은 사실상 미국산 전투기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흐름은 달라지고 있었다. 독일은 F-35 사태로 인해 미국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고, 유럽의 동부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빠르게 전력을 강화해야 했다. 이 사이에서 KF-21은 미국과 유럽 사이의 틈을 채우는 최적의 위치에 서 있었다. 미국보다 싸고 유럽보다 납기가 빠르며 기술적 신뢰와 확장성까지 확보한 거의 유일한 기체였다. 유럽의 안보 환경은 앞으로 수년간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수 정보기관의 공통된 예상이다. 러시아의 전략은 장기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유럽은 단순히 전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KF-21의 도입 혹은 협력은 유럽의 이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라는 두 핵심 국가가 한국 방산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유럽의 전략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한국 입장에서도 KF-21의 유럽 진출은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KF-21이 유럽 주요국의 공군 전력에 편입될 경우,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술력의 신뢰,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기존 무기체계들의 실전 검증 경험까지 한국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럽 각국이 이런 가능성을 실제 선택으로 연결하는 일뿐이었다. 독일의 다음 단계는 더욱 결정적이 될 것이다. 독일이 KF-21의 실전 평가를 마치고 공식적인 협력 혹은 도입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순간 유럽의 항공전력 균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KF-21이 자리하게 된다. 유럽의 위기가 깊어질수록 KF-21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유럽의 미래 전력을 결정짓는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었다.